교과서 36쪽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고 가야가 멸망하다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성황에 박스를 치고 수로 교통이 편리하고 평야지대인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이 부분이 1번입니다. 사비에 점을 찍고 그 옆에 부여에 또 점을 찍습니다. 옆으로 가서 중앙관청과 지방제도를 재정비한다. 이게 2번. 부여 계승 의식을 표방하여 국호를 남부여. 이 부분이 3번. 그리고 부여 계승 의식에다가는 점을 찍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부여도 점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 부분이 4번. 불교와 유교를 장려했다. 이 부분이 5번.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 부분이 6번. 또 외에 불교를 전파하고 오경박사, 요게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7번이고 오경박사를 어떻게 했느냐? 파견했다. 대표적인 학자가 둘 있는데 하나가 아즈끼 다음으로 간 인물이 왕인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다음은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입니다. 먼저 이 6개 줄을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한강 유역 점령 과정 이렇게 씁니다. 총 5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6세기 중반 고구려는 왕위의 계승 분쟁과 돌궐 북제의 침입으로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이게 1번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와 신라가 함께 북진한다. 이게 2번. 그래서 백제는 잃어버린 한성 지역을 되찾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다. 3번.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한성 지역을 기습적으로 점령한다. 이게 4번. 백제 성왕은 과야 및 외하고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 그러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다. 이게 5번입니다. 관산성 전투에 점을 찍도록 합니다. 이 이후에 백제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것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4줄을 묶어가지고 진흥왕의 업적이에요. 총 4가지인데 첫 번째, 경제 군사적인 요충지인 한강 유역을 확보한다. 이게 1번. 그리고 황해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했다. 2번. 황룡사를 짓고 불교를 장려하여 국가의 정신적인 통합을 이뤘다. 이게 3번.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게 4번입니다. 이야기샘으로 내려가가지고 화랑도도 잠깐 볼게요. 화랑도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양성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통합 기능. 첫 번째 줄, 화랑도는 진골 귀족의 자제를 화랑으로 선발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와 이들을 교육하는 승려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골 귀족부터 평민까지 여러 신분층의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져 단체 활동을 한다. 그래서 무예와 사회규범, 새로운 지식을 연마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김대문의 화랑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신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인재 배출에 점을 찍습니다. 이게 인재 양성 기능인 거고, 여기 진골 귀족부터 평민까지 여러 신분층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이게 이제 사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통합, 밑에는 이제 인재 배출은 점으로 대신할게요. 다음은 이제 37쪽. 가야 연맹의 멸망인데, 첫 번째 줄. 대가야는 가야의 여러 소국을 지배하며 가야 연맹을 이끌었지만 금강가야 등 여전히 자립적인 세력들이 존재했다. 옆으로 가서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무른 대가야. 한 줄 밑으로 가서 금강가야는 신라 버풍왕에게 스스로 항복. 그게 532년이죠.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대가야는 백제의 가야 진출을 막으려고 했던 신라 진흥왕에게 복속된다. 562년 30년 뒤고 이렇게 가야는 완전히 멸망한다. 다음은 이제 삼국항쟁의 격화인데 총 5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다. 첫 번째, 진흥왕은 동의안을 따라 계속 북상해서 함흥평야 일대까지 진출한다.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정복한 지역에 순수비를 세워서 신라 발전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다. 2번, 6세기 후반 정치적인 내분을 극복한 고구려가 잃어버렸던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다시 공격해온다. 이게 3번. 중령에 점을 찍고, 중령은 이제 단양의 남쪽이에요. 단양 부근이다. 옆에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단양 적성비 있는 곳이죠. 신라가 경상도를 벗어나서 충청도와 한강 유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 거기가 이제 단양이고, 단양 남쪽이 바로 중령이다. 중령은 이제 고개라는 뜻이에요.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백제의 무왕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옛 가야 권역으로 진출하여 진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해 나간다. 4번. 그 옆에 백제가 엄청 조그매 보이지만 이거는 신라가 제일 강했을 때고, 곧 백제가 어느 정도 만회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는 다시 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백제가 조그맣지 않아요. 또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 양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계속됐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국이 매우 불안했다. 이게 5번입니다. 신라도 위태위태했는데 그 위태로운 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 거지, 진흥왕 이후에 계속 잘 나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지식 플러스 단양 적성비를 잠깐 볼게요. 단양 신라 적성비, 여기 밑줄을 치고, 두 번째 줄, 이전에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일을 결정한다. 그런데 진흥왕 때부터는 이제 단독으로 왕명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귀족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1번. 그리고 백성을 낱낱이 호족에 기록하고 연령별로 등급화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한다. 2번. 국가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보훈제도가 있었다. 3번.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내부 체제 정비는 신라가 대외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내부 체제 정비에도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8쪽 볼게요.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로선을 긋고 별표를 합니다.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신라와 가야의 밑줄을 치고 연맹한 형태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이게 연맹한 형태에는 박스를 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이후에 왕권이 성장하고, 왕권이 성장함에 따라 지역 세력은 독자성을 잃고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되어 갑니다. 또 중앙 정부는 이들을 간등제를 통해서 서열화하죠. 관등제에 점을 찍고 서열화에 또 한번 점을 찍습니다. 또 각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한다. 이 중앙 집권 체제에 박스를 칩니다. 이게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영토의 확장, 이게 3단계인 것 같아요.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이후에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가 공인되어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고 더욱 발전해 나간다. 여기까지 이제 삼국에 대한 설명이고, 밑에 두 줄이 가야에 대한 것인데,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가야는 연맹 왕국 단계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신라로 복속된다. 그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한 5가지 또는 6가지 나와 있는데, 첫째가 왕권의 강화. 왕위를 어떻게 한다? 아들에게 왕위의 부자 세습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려는 2세기 고국천왕 때,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등제가 정비된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관직이 있었고, 백제는 16개, 고구려는 10개 내외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 행정 체제를 정비해가지고 지방관을 주요 거점에 파견하고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된다.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율령을 반포한다. 율령은 일종의 법과 기준이죠. 넓어진 영토와 백성을 일원적인 규범으로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통치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공정해진다. 또 불교의 수용인데, 국왕이 불교를 수용하고 선업을 쌓고 불법을 수호한다 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왕과 부처가 동일시된다. 왕즉불. 그래서 이제 왕이 신성해지면서 왕권은 강화되고, 그리고 똑같은 종교를 믿게 되면 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는 결국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영토 확장에 성공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